이승만은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나 1945년 이후 한국은 처음으로 좌익과 우익의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 거대한 대중 지지자들을 개발해내는 근대적인 정치를 시작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봉암의 등장도 바로 이러한 시기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초대 농림부 장관이었다가 나중에 진보당의 당수가 됐다.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국가반역 뭐 이렇게 되면서 위헌 정당이 됐고 당이 해산이 되고 정치적 사형을 언고받고 숙청되었던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였죠. 김상웅 독립운동관장이 쓴 네네 이 책이죠. 저 어떻게 읽어야 되죠? 독립기념관장님이 쓴 죽산 조봉암 평전을 읽으시면 바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에 어떤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어떻게 쉽게 말하면 빨갱이라고 불리면서 종북이라고 불리면서 매도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사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대범함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한의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은 북한의 지도자들과 똑같은 힘의 원천에 의지했으니 즉 그들은 조국의 완전한 일체성과 외국의 침략에 대한 저항에 호소하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 한국의 정수를 배타적으로 주장했던 것이다. 이들 가운데는 강력한 조선민족청년단의 지도자인 이범석과 이승만 정부의 초대 문교부 장관인 안호상 같은 자칭 우익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자족적인 한국인이라는 이들의 이성은 사회혁명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빼면 김일성의 이상과 비슷했다. (1947년에) 남한에서 우익 대중정치가 출현해 체제에 새로운 힘을 부여했는데 이는 수많은 청년단체, 노동계급의 최초의 조합주의 조직, 일종의 자생적 파시즘에 해당하는 일련의 정치 사상들에 기반하고 있었다. 점령정부가 후원하고 자금을 댄 민족청년단은 중국의 영향과 정치적인 반항자들을 다루는 일본식 방법을 융합했다. 이 단체의 지도자인 이범석은 중국 국민당이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면 맹렬한 한국 민족주의자였다. 1899년 경기도에서 태어난 그는 1차 세계대전 동안 중국에 갔다. 그는 1920년대 초에 한중 국경에서 유격대로 일본과 싸웠다. 그는 1933년에 군사학을 공부하기 위해 독일을 방문했는데 나중에 중국 국민당의 독일인 및 이탈리아인 고문들과 함께 작업했다. 1937년쯤에 그는 국민당 제51군 참모본부에서 일했으며 1938년에 이르러서는 향저우의 국민당 군관학교의 중대장이었다. 그는 한국에서는 장제스 총동의 추종자이자 예찬자로 널리 알려졌다. 핑퐁핑누님 반갑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죄송해요. 감독님한테 전화서 혹시 영화 감독은 아니시겠죠? 네네. 네. 아, 아, 네. 아까 뭐 국대 코치님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예. 제가 아는 분 중에 부산에 엑스트라로 출연했다고 제 방송에서 자랑했었는데 엑스트라. 아, 예. 엑스트라. 네. 그래도 어디에 영화에도 나왔대요? 그 자기 대부분 희뿌옇게 처리하지 않나요? 영화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또 보통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냥 어느 순간 지나가는데 자기만 알고 크랭크에 이제 그 스크린 오를 때만 자기 이름 써져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또 그래도 일단은 경영이니까 지금 부산에 흥행하고 있나요? 지금 영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부산에 소문은 많던데 공유랑 근처에서 찍었다고 하던데 아직 20일날 개봉하는 거야? 개봉 아직 안 됐구나. 그러면 그 먼저 이제 시사회나 뭐 이런 건 먼저 가졌나 보네. 부산행 치니까 노컷 뉴스 떴는데요?
개봉도 안 한 부산행 흥행 2위에 반칙. 개봉 안 했구나. 개봉 안 했구나. 개봉도 안 했다. 총국의 얼룩진 극장가. 그 부산행이 무엇 때문에 부산에 가는 걸까요? 저도 그러니까 일단 사진 보면 공유가 피 범벅이 되었고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노컨 뉴스예요. 노컨 뉴스. 눈 뜨고 보기 힘든 총국의 연속이다. 별로 평이 안 좋은데. 개봉도 하지 않은 영화 부산행이 유료 시사회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변칙 개봉을 통해 지난 15일 금 박스오피스 2위에 오른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보통 시사회는 무료로 하고 이제 영화 지망생이 나왔던 기자들 모시고 하거나 뭐 이런데 돈 받고 시사회를 했다. 그래서 이게 랭크에 올랐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모양이에요. 국내 4대 배급사로 꼽히는 뉴의 부산행이 개봉 예정장임에도 불구하고 변칙 개봉으로 다수의 상영관을 점유함에 따라 이미 상영 중인 개봉작들의 설 자리는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1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오늘 20일 개봉하는 부산행은 전날 전국 425개 스크린에서 670회 상영돼 11만 9,768명의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여타 개봉작들은 부산행에 밀려 전반적으로 한두 계단씩 내려선 모양새다. 부산행을 배급하는 뉴 측은 오늘 20일 개봉을 앞두고 직전 주말인 15 내지 17일까지 3일 동안 전국의 극장 140여 곳에서 매일 2 내지 3회씩 유료 시사된다. 사실상 유료 시사회가 아닌데 그러면 이거는 개봉인데? 그렇잖아. 개봉이잖아 이거는. 그쵸? 시사회가 아니잖아 이거는. 이번 토 일요일에는 극장가에서는 같은 풍경이 벌어진 셈이다. 앞서 지난 주말에도 개봉을 앞둔 영화 나우 유시 미투가 같은 이유로 박스오피스 4위를 차지한 바 있다. 나유 유시 미툰을 배급하는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부산행의 변칙 개봉에 자사 영화의 첫 주 상영과 관객이 줄 것을 염려해 같은 방법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역시 대기업의 행포가 있었네. 대기업 계산이 있었네. 배급사 입장에서는 돈 안 들이고 입소문을 낼 수 있는 유료 시사회는 남는 장사다. 일반적으로 시사회는 배급사 측에 비용을 들여 극장을 빌리고 관객을 초대하지만 유료 시사회는 말 그대로 관객들이 자비를 들어 영화를 보고 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급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배급사의 횡포네요 이거는. 진짜 배급사를 제대로 못 걸으면 영화는 망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거니까 자기들이 만들었고 자기 극장이 있으니까 극장에서 그냥 하겠다 이 소리인데 이 영화 내용이 어떻든 난 보러 가지 않을 거예요. 느낌이 안 좋아. 극장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칙이라는 걸 알면서도 유료 시사회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은 주로 막대한 영향력과 자본력을 지닌 메이저 배급사들이다. 한 배급사 관계자는 스크린은 한정돼 있는데 대작들이 유료 시사회로 한 주 앞당겨 스크린을 잡아먹으니 이미 상영 중인 영화들은 가만히 있다가 스크린을 빼앗기는 꼴이라며 사실상 변칙 개봉인 유료 시사회는 한 곳에서 무너지면 모조리 무너지는 도미노와 같다고 설명했다. 매년 7, 8월 여름 성수기 극장가에서는 치열한 스크린 확보 경쟁이 벌어진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나우 유시 미투 부산행을 필두로 27일 인천 상륙작전과 제이스본, 8월 3일 덕혜 옹주에 이어 10일 터널, 국가대표 2 등 대작들이 줄줄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나우 유시미2 부산행이 꺼내든 변칙 개봉 카드가 도미노의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처럼 극장가 역시 소수의 큰 영화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소규모 영화들도 함께 살아야 할 공간이다. 그 상생의 질서를 위해 소위 힘있는 메이저 배급사들의 자성과 결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진짜 치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영화 한 편 만드는데 그 투자자가 배급사의 문제인데, 이건 결국 배급사의 문제인데, 배급사가 그러니까 장난질을 하는 거네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도 영화를 어렵게 만들고, 또 배급 과정까지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기간도 안 지키고 자기네들 이런 식으로 반칙 게임을 한다는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널리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산행을 안 보게 해야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아무리 뭐 내용은 모르겠어요. 영화가 얼마나 훌륭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결국은 가정의 문제인데 이렇게 과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죠.
아이고, 정말 아니다 이거는. 다른 뉴스가 또 있는지 한번 볼까요? 뉴스를 안 본 지가 오래돼서. 부사랑도 부사랑이 근데 인기가 있긴 있는가 봐요, 진짜. 사람들 입소문이 많이 나던데. 이것도 근데 매스컴 이용해서 하는 건지 아니지. 어? 노컷 뉴스에 성주에 대한 이야기 떴는데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성주 투쟁이 99%가 군민, 폭도로 몰지 마라. 그러니까 외부 세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계란투적 외부인 소행 아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조심해야 되니까요. 우리 정부가 강금될 정부인가? 설명이 없는 결정 이해 불가. 성주 정치 싸움터로 돼서는 안 된다. 잠깐만, 이게 혹시 파장에 떴나? 파장에 떴으면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김현정 시사 뉴스쇼. 김현정 뉴스쇼. 떴네요. 13분 정도 됐는데 한번 같이 들어봐요. 김한수 성주 투쟁위원장 99%가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것 같은데. 그러면 내 방송은 음소거를 해놓고. 지금 성주가 발생했다던 애들과 생수통로에서 판결을 주는데 시위대 차량이 막혀서 6시간 동안 어쩌까지 못한 채 서 있기도 했죠. 이에 대해서 경찰이 대규모 정당방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폭력에 가담을 주는 색출해서 엄단하겠다. 이런 방침도 밝히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술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와중에 폭력 사태는 우리 주민 짓이 아니다. 외부 세력이 개입을 해서 그런 거다. 이런 발언은 투쟁위 인사로부터 나오면서 한바탕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자, 상황을 직접 확인해보고 가죠. 성주 사드리치 저지투쟁위원회의 김한수 공동위원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성주 분위기는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전부 두려움과 분노에 들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폭력 행위자 색출 작업에 나선다 이런 방침까지 나오면서 좀 더 수선할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저희들이 처음 해보는 일이고 또 예기치 못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당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참외 키우던 조그마한 그 농촌 마을에서 농촌 도시에서 이런 일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두렵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나저나 사실 확인을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김한수 공동위원장 말고 또 이재부 공동위원장이 계시죠? 투쟁위에. 네, 4명이 공동위원장. 그 중에 이재부 위원장이 어제 그러셨어요. 이번 폭력 사태의 원인은 외부인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외부인이 선동을 해서 시위가 가격해진 거다. 황 총리에게 죄송하다. 이게 투쟁위의 공식 입장입니까? 저희들이 대부분의 처음에 용사들은 농부들은 말을 정리하는 기도자는 그리고 생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장이 여럿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가는데 이번 일은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들은 연세가 한 80이 다 돼가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저런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있는데 그 계란과 물병이 나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가 청주 사람이고 워낙 분위기가 끌어오르고 분노가 차 있었기 때문에 감정이 절제되지 않아서 청주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복 위원장님이 성주 국민들을 다 아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특히 모르니까 날개란 던진 사람들, 생수통 던진 사람들은 외부인이라고 좀 착각하신 게 아닌가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저도 55세인데
후배들 모르는 데가 많거든요. 저도 뭐 나중에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 대부분이 중국 사람이고 외부 세력 하는 거는 저는 처음 듣는 소리예요. 처음 들으면서. 그럼 날개란 던진 사람, 지금 생수편 던진 사람을 국민인 건 확실합니까? 아니 국민은 저도 확인할 수는 없는데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모이는 사람들이 대다수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 99%가 국민이기 때문에 외부 세력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좀 해보자면 보시게 그런 상황 자체가 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그 소통 없이 배치한다는 그 자체에 주민들이 정말 격앙돼 있었던 게 맞지. 누가 와서 격앙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격앙되게 불지피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죠. 전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두려움과 분노에 떨고 정부가 일방적인 결정 때문에 너무 당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농업인들이. 그래서 그런 자제력이 좀 떨어지고 흥분하는 분위기 그대로 표출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경찰이 어쨌든 대대적인 색출 작업한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일을 우리가 쓰레기장이나 발전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첨단, 최첨단 무기 체계를 갖다 놓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 폭도로 보면서 수사를 시작하고 또 강압적인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폭도를 몰고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 조금 외부 세력이 와서 그리고 조직적으로 했다 하는 뉘앙스가 자꾸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비치는 것 같은데 우리는 폭도도 아니고 농업인들입니다. 순수한. 그래 일반 농사꾼들한테 뭘 알겠어 시위에 대해서. 근데 뭐 외부 세력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표현하는 방법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이지 계획적이나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그런 거는 하는 게 없습니다. 계획적이고 그때는 우리가 비대위가 구성되지 않고 초기에 공백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 통제권이 있지 않았습니다. 투쟁이. 그래서 누가 어떻게 관리할 수도 없었고 또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그냥 각각이 나와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외지인이 개입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물통 가지고 저 날개를 들고 있다가 던지고 이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오히려 개입이 없었고 그냥 주민들이 격앙돼 있었고 투쟁이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지금 폭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게 너무 그 폭력 사태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러니까 6시가 감금되고 뭐 계란 던진 거 그것만 계속 보여주더라고. 물병 던지는 것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초기에 저투위를 발족하면서 옛날에 5.18 일어났을 때도 그랬거든요. 황정영 일어났을 때도 폭도들에 의해서 일어났고 그 MBC 불탄 거 뭐 이런 것만 계속 보도를 하면서 그렇게 왜곡 보도를 했었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역사가. 우리는 어떻든 잘못하다 보면 성주가 정치 이슈의 싸움터가 언론 보도에 문제가 좀 많아. 이번 보면은. 전도될까 싶어서 우리만의 이거는 지역주의 아니고 인기가 아닙니다. 우리만의 목소리를 내자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만의 목소리 내자 자체가 이미 이제 프레임에 덫에 걸려버리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게 단적으로 비춰지니까 우리의 뜻은 왜곡되고 있잖아요. 지금 경찰이요 황총리가 탄 차가 6시간 남짓 움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금 혐의를 적용한다고 해요. 그 당시에 시위대가 황총리 감금한 거 맞습니까? 얼마 전에 경찰청장님과 그분이 말씀하셨 싶은데 감금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분이 감금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감금 아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트랙터로 젊은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었고 총리께서 탈 것은 사국 경찰들이 보호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러서 그리고 또 총리를 어떻게 우리가 감금합니까? 아니 트랙터로 막아서 못 움직이게 하지 않았나요? 옴짝달싹 못하게 6시간 동안 하지 않았나요? 이건 감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아니요, 저희들 단어를 우리 어떻게 국어를 잘 해석할 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감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막고 답을 듣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총리님이 탄 버스는 사고 경찰들이 보호하고 있었고
상황에서 대화를 이어갔다 그 말씀이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뭔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가 어려울 거란 판단하에 그렇게 대화를 시도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게 일찍 우리가 총리께서 오셔서 네? 말씀하는 과정에 초기에 그런 부상과 말씀이기 때문에 대화도 전혀 없었거든요. 어떤 게 없었다고? 아니 설명을 조금 하는 과정에서 총리님이 말씀을 못 하셨기 때문에 전혀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대표단들이 그때 대표는 없었지만은 교수님과 국회의원 또 다양한 그 각계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총리님을 뵙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습니다. 조금 주민들이 감정적으로 교감될 만한 어떤 자극적인 상황들도 있었습니까? 자극적인 상황이 있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발표한 지 2, 3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때가. 그렇죠. 아주 겹쳐있고 전부 다 그러니까 너무 성장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방된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오셨고 또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재검토나 철회 부분을 듣고 싶은데 설명을 하시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안전성과 어쩔 수 없는 필연성, 당연성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개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성주 국민들 비대위 체제를 투쟁위 체제로 조직을 확대 개편한 상태인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서라고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농촌의 작은 도시의 아주 촌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위도 할 줄 모르고 폭력 시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가 투쟁위가 조직되면서 마을은 투쟁위 하면서 엄청 거창해 보이지만은 정말로 폭력은 어떤 주장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실수한 부분을 조명하면서 정부가 수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농촌에 사는 우리들도 회의 속에 살잖아요. 요새 세대는 의사결정할 때 안건을 공개하고 서로 의견을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감론을박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걸러지고 나서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또 그 결정에는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인정하고 또 따라갑니다. 하물며 전국적인 이슈가 된 이 엄청난 여론 속에 있는 사드 문제를 준 설명이 한 번 없이 또 환경영향평가도 우리한테 공개하지 않고 하지도 않고 지금 또 어제 후보지 발표 오늘 최적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 자체를 이해할 수 네, 우리나라 일본은 10여 차례 이상의 요청을 하고도 지금도 불만이 있다고 말을 듣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네, 좀 가까이 될까요? 네, 사운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국민 한 분이라도 들리세요? 한번 와보세요. 과일명의가 특징 이게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가 되는 2만이 산 밑에 삽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산 바로 밑에 다 전부 다 잘못됐다고 이해할 겁니다. 근데 위원장님 그 외진이 지금 아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외부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외부 세력. 외부 세력에 대해서 이게 둘러싸고 있는데 김한수 성주 투쟁위원장은 우린 농사만 지는 사람인데 뭘 알겠느냐 이거죠. 진짜 뭐 시위라는 거 뭐 조직이라는 것도 모르는 그냥 촌 무지랭이들인데 우리가 뭘 알고 그랬겠냐. 근데 이것에 언론에서 너무 물병 던지고 계란 투척되는 거 그리고 그 트랙터로 막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경찰이 이제 감금죄 적용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환장하는 거죠. 지역적인 문제로 우리가 고립될 수 있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 이 고립 이슈가 전국 이게 그러니까 80년대 광주항쟁에서도 이와 똑같은 거 있었거든요. 뉴스 보도에서 계속 MBC 그렇죠. 사드 참이라는 말 나오는데 누가 사겠어요. 이제 사실상 유령도시 돼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광주 MBC만 타는 것만 계속 그때 보여줬던 그 프레임 구조하고 지금 똑같이 지금 성주 고립화 정치를 해버리니까. 그쵸. 아직 사드 설치도 안 되는데 지금 이 지경에 나와 있는데 막상 이제 사드 설치되면 어쩌겠어요. 사실상 이제 참여 안 먹는다 소리죠. 뭐 정부에서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나.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세력화해서 한다면은 그렇죠. 거의 본말이 정도 되고 정치적인 문제로밖에 남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예측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싫어서가 아니고 우리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 냄비그성이죠. 맞죠. 맞아요. 주장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드 배치 저지 공동주택위원장 김현수 공동위원장 만났습니다. 네, 네트워크가 좀 불안해서 네, 오늘 이제 기사님이 와서 좀 수리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이제 향후에는 방송 음질이나 방송 평질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성주투쟁위원장과 김현정 뉴스쇼에서의 어떤 담화, 이 담화 내용은 녹취록, 팟캐스트 내용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좀 많지요. 지금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 것처럼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을 당시에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폭도에 의해서 일어났다. 외부 세력이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언론에서는 이제 시시하다가 이제 계속 뭐 MBC 불타고 뭐 하자는 거 그 부분만 이제 강조해서 민중들한테 알려줬던 점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성주 고립화 정책이 똑같이 시행되고 있다. 뭐 선례 구속의 법칙인가요? 늘상 말하는 것처럼 전혀 시대가 변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역사적으로 진보하지 않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참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읽어야 되고요. 역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지식이 느는 게 아니라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현재 반복되지 않게끔, 그리고 안 좋았던 역사를 반면 겨울 삼아 오늘을 좀 더 지혜롭게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농사 짓고 참외 농사만 짓고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그렇게 살았던 어르신들인데 그 어르신들이 머리에 두건 들이고 투쟁 하다가 나왔는데 갑자기 군도로 분명 또 이럴 거거든요. 자기는 또 공산주의 세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매도할 수 있는 또 세력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점이 무섭습니다. 그게 바로 또 지금 우리 사회가 주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직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또 이러면서 외부 세력 의존하면서 진짜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희석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폭력으로만 신고하고 또 경찰의 강급제 적용 같은 경우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랙터로 막은 것이 과연 강금죄에 해당되는가? 분명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 같은데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게 했다 이거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거 우리 뭔지 알잖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대화를 좀 하자. 어떻게 이것이 여기가 결정이 됐고 향후 이런 보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그거잖아요. 토지에 대해서 보상 그 조항이 없다라고 저는 김종대 의원이 발언했던 걸 들었거든요. 그 땅 수용 정책 그 1조 5조 원인가요? 하여튼 그거 땅 수용 정책만 들고 국민들한테 보상 여기는 책정이 안 돼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이야기도 없이 그냥 일방 발표 그러니까 너희는 믿고 나를 따르라라는 식의 이런 정책은 민주주의에선 나올 수 없는 정치죠. 그러면서 이제 외부 세력 운운하면서 이제 희석시키고 야당도 이제 온도차가 따라 다른데 뭐 김종인 대표와 그다음에 국민의당 박지원 그다음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각각 발언 수위가 좀 다릅니다. 따지고 보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이제 같은 소리로 질타를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거든요 지금. 그래서 좀 우리한테 시사할 거리가 많다. 이번에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데올로기 문제가 여기 책에서는 50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70년이 지금 다 가까워 있죠. 어쩌게 보면 전쟁이 일어난 후에 만으로도 기준을 새겼을 때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머리 아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사드 배치 되기 전까지도 여러 지역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70만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평택, 오산기지, 그 다음에 어딘가요? 파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대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여러 군데 이야기 돌아다가 결국에 이제 성주로 결정이 된 건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결정 과정도 좀 미심쩍은 것도 많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세월호 특조위 저는 연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사건도 어떻게 보면 지금 미디어의 관심에서 좀 약간 멀어진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되죠. 연장이 아니죠. 보장이죠. 기간 보장. 시작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른데 정부 시작점과 세월호 특조위가 구성된 다음에 시작된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구성원이 조직된 다음에 이제 시작으로 봐야 되는데 정부의 기간 계산에서도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거리가 요즘은 많습니다. 정말
일본은 일곤하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한 사람이 기억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정말 이래서 피로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의롭다고 생각될 수 없는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 답답하기도 하고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굿모닝, 이젠 굿모닝이 아니네요. 굿 애프터눈이 돼야 되는 거겠죠. 활기찬 월요일의 시작, 이제 정오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한 30분 정도 이제 방송 시간이 남았습니다. 방송 시간 남은 동안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의견을 해주시고요. 저는 그 중간중간에 이제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던 부분을 멈춰서는 안 되니까요. 나만의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은 북한의 지도자들과 똑같은 힘의 원천에 의지했으니, 즉 그들은 조국의 완전한 일체성과 외국의 침략에 대한 저항에 호소하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 한국의 정서를 배타적으로 주장했던 것이다. 이들 가운데는 강력한 조선 민족 청년들의 지도자인 이범석과 이승만 정부의 초대 문교부 장관인 안호상 같은 자칭 우익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자족적인 한국이란 이들의 이상은 사회혁명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빼면 김일성의 이상과 비슷했다. 1947년에는 남한의 우익 대중정치가 출현해 체제에 새로운 힘을 부여했는데, 이는 수많은 청년단체, 노동계급의 최초의 조합주의 조직, 일종의 자생적 파시즘에 해당하는 일련의 정치 사상들에 기반하고 있었다. 점령 정부가 후원하고 자금을 댄 민족 청년단은 중국의 영향과 정치적인 반항자들을 다루는 일본식 방법을 융합했다. 이 단체의 지도자인 이범석은 중국 국민당에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면 맹렬한 한국 민족주의자였다. 1899년 경기도에서 태어난 그는 1차 세계대전 동안 중국에 갔다. 그는 1920년대 초에 한국 국경에서 유격대로 일본과 싸웠다. 그는 1933년에 군사학을 공부하기 위해 독일을 방문했는데, 나중에 중국 국민당의 독일인 및 이탈리아인인 고문들과 함께 작업했다. 1937년 즈음에 그는 국민당 제51군 참모본부에서 일했으며 1938년에 이르러서는 항저우의 국민당 군관학교의 중대장이었다. 그는 한국에서는 장제수 총통의 주종자이자 애찬자로 널리 알려졌다. 이범석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아까 여기까지 읽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페이지 291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년필 하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깜짝 놀라셨죠? 방송을 들으시면서 언제나 긴장감을 유지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정주행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에너지 드리겠습니다. 팍팍! 장제수와 그의 비밀경찰 책임자로서 성질이 고약한 따이리는 1930년대에 남이서라 불리는 파시스트적인 준군사 조직인 청년단을 하나 조직했는데, 이 단체가 파란색을 택한 것은 갈색, 검은색, 녹색이 이미 다른 단체를 대변했기 때문이 듯하다. 이범석은 이 단체에서 일했고 나중에 독일과 이탈리아를 청년운동의 개척자들로 썼으며, 또한 장제스가 청년단체들과 나눈 좋은 경험을 인용했다. 그는 처음에 자신의 청년단을 남이사라 명명했으며, 민족 청년단을 한 미국인이 예리하게 주목한 것처럼 독특한 푸른 제복을 입었다. 이범석은 민족지상, 국가지상이라는 중국의 슬로건을 사용해서 유명해졌다. 그는 이 슬로건을 중국에서 따왔으며 중국은 그것을 아마 독일에서 따왔을 것이다. 이범석의 마음속에 민족과 인종은 히틀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의어였다. 다른 점이라면 한국에서는 민족이라는 단어가 민족과 인종이라는 두 가지 뜻을 다 가지는 만큼 양자의 구별이 극미하다는 것이다. 1947년 내지 48년에 씌어진 그의 글들은 시대착오와 때에 맞지 않는 성격으로 인해서 흥미롭다. 유태인 대학살이 있은 지 2년 후에 나왔으니 누군가가 다시 민족, 국가, 혈통에 대해 제잘거리는 것을 듣는 것은 좀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한편으로 유태인들이 수세기 동안 정체성을 지켜온 것을 찬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유태인들의 배제는 독일의 단합을 위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런 고전적인 조합주의적인 방식으로 한국 애들에게 계급투쟁이나 상층, 하층 간의 구분을 잊어버리고 한 가족으로 단결하도록 요구했다. 그는 심지어 주체라는 말까지 사용했는데,
그가 의미하는 바는 대체로 한국적인 것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주관적인 태도를 갖고 항상 한국을 최우선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민족주의의 조석이다. 이는 인종적인 동질성을 소중히 여기고 외부의 위협을 오랫동안 겪어온 오래된 민족에게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바로 그 민족주의다. 약탈자들에게 둘러싸인 국가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거의 없었던 미국인에게는 이런 견해들이 언제나 살벌하고 유언론적이며 고집불통이고 불쾌하고 비이성적이다. 그러나 이런 발상들은 한국에서 인기가 있으며 좌우익이 대립하고 있던 1940년대에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남한 도처에 있는 청년단체들은 종종 흉악한 폭군주의에 도애라 악당도가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 단체의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인 고 희두는 1948년에 체포되었는데 다음날 아내가 경찰서에서 그의 고문당한 시신을 수습했다. 한 대사관 관리는 한국 방첩대 사령관의 일기에서 이런 분석을 발견한다. 고희두는 원남동 협회의 이장, 민방위대 동대문 지부장, 동대문 경찰서 후원회장, 사법보호위원장이었다. 이 말로는 이제 알 수 있겠죠. 그가 과연 악질적인 폭군이었는가? 그런 것들이 그가 명함에 새겨놓은 직함들이었다. 고희두는 동대문 경찰서 관할 아래에 있는 청계천변 노점상들의 대표였다. 그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의 실질적인 두목이었다. 동대문과 청계천의 통제권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점에서 서울의 실제적인 지배자로 간주될 수 있다. 이 판단은 한 가지 점에서 잘못이다. 깡패와 두목은 지배자라기보다는 정부가 대중과 대치할 때 쓰는 지배의 도구이다. 서북 청년단은 가장 악랄한 정치 조직이었다. 미국 정보기관은 그것을 극우 정치 요인들을 지지하는 테러리스트 단체라고 발표했다. 초기에는 그 회원들간이 모두 소련과 한국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실제적 혹은 가상적 불만을 품고 북한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이었다. 여러 해 동안 미국 시민자유연맹의 의장을 맡은 로저 볼드윈은 1947년 5월에 한국을 여행했다. 그런 친구들에게 그 나라는 문자 그대로 경찰 통치와 사적 폭력의 소나기에 쥐어 있다고 썼다. 전반적으로 두들겨 맞고 낙담한 사람들이라는 인상이 든다. 그런 노조를 조직하고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천여 명의 사람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을 보았다.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이 모두 물러가서 그들 스스로 국가를 건설하게 내버려 두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는 미국인들이 철수하면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의 책임자가 시골에 관한 정치 보고서를 보여주었을 때 볼드윈은 한국에 선전포고를 하지 않은 전쟁 상태가 이미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여운형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운형은 그에게 정부는 미국인들에게 빌붙은 매국노들과 아청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여운형은 현재의 혼란의 핵심 요인은 미국이 식민지 경찰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생각했다. 몇 주 어느 조용하고 무더운 오후에 여운형은 독립신보의 주필 고경흠을 태우고 미국인 에드거 존슨을 만나러 창경원 근처로 갔다. 존슨은 나중에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여러분은 지금 만년필 하나와 책익 수다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를 읽고 계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두말할 필요 없겠죠.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역사책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사를 안다는 건 이만큼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방송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947년 7월 10일 오후 통역사와 함께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는지 기억이 난다. 나는 신부르군항에서 여운형이 4시경에 도착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4시가 지나고 4시 반이 되었을 때 차 한 대가 우리 집에 올라가는 진흙 언덕길을 미친듯이 달려간다. 한 사람이 뛰어내려서는 언덕길을 비틀거리며 올라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내게 여운형이 내 집에서 800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암살되었다고 말했다. 운전사가 해화동 로터리를 통과하려고 속도를 늦췄을 때 살인자가 자동차의 발판에 뛰어올라서는 45구경 권총으로 여운형의 머리에 3발을 쏘아 즉사시켰다. G2 수사관들은 경찰 조사에 지척에 있는 살인 진정을 정확하게 짚어냈지만 경찰이 암살자를 체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고 말았나. 여운형에 딸린 여영군은 내게 수도경찰청장인 장택상이 살인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그의 암살을 조종했는지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것이다. 여운형은 1945년 한국 민족이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때 한국사회에 형성된 특이한 계급구조법뿐만 아니라 한국 민족 대다수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규모의 농민계급과 친숙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조금은 부르주아 신사적인 면모도 있었다. 그는 또한 열렬한 민족주의자였으며 과거에 일본의 명령에 따랐던 가증스러운 한국 경찰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 가장 격렬하게 비판한 사람이기도 했다. CIA가 나중에 인정했듯이 그는 권력 경쟁에서 이승만에게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비공산계 남한 지도자였다. 여운형은 1940년대부터 남한과 북한에 존경받는 몇 안 되는 정치가들 중에 한 사람으로 남아있다. 물론 미국의 정책이 처음부터 아시아의 최악의 경찰 국가 중 하나를 수립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 문제는 우리가 오늘날 제3세계 문제나 남북 문제라 부르는 것, 즉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무기력과 상대적 후진성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극복할 것인가를 둘러싼 투쟁이었다. 하지만 당시의 냉전적인 환경에서 그것은 미국인들에게 항상 동서 문제로만 보였다. 소련은 한반도에서 동서 갈등에서 미국을 이기는 한 방법으로서 남북 문제라는 관점을 밀어붙였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소련은 배후에 남아서 한국인들이 정부를 운영하게 했으며 항일 투사들을 전면에 내세웠고 토지제도, 노동 조건, 여성의 권리 등에 대한 급진적인 개혁을 지지했으며 이런 개혁들은 1940년 말까지 완성되었다. 비록 배후에서 매우 활동적이었지만 소련은 김일성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특히 그들이 1948년 말에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한 이유는 더욱 그러했다. 어떠십니까? 보수 세력과 미 군정과 이들이 다스렸던 그리고 이들이 시작했던 나라의 초입기, 바로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 사람들이 고민을 이야기하고 질문을 던졌던 정말 활기찬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 아침을 여는 그러한 방송이었기에 더욱더 뜻이 깊은 것 같고 제 나름의 만족감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하십시오가 아니라 행복해야만 하는 지금의 상황.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야 됩니다. 절망하는 건 당신의 몫이지만 절망을 공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12시까지 방송을 하기로 했었고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주셨고요. 네, 그 의견 충분히 반영하면서 또한 활기찬 방송 이끌어갈 것입니다. 마감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과 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 그리고 시간의 초조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개진해 주시고요. 또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는 시청자 의견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또 방송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검증되지 않습니다. 사연은 비판되지 않습니다. 사연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여러분의 발언의 목소리는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하겠습니다. 그 소통의 의미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본질의 고민거리를 공유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뻥 뚫릴 사이다 같은 방송이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비록 잘난 것 없는 사람이지만 잘난 기가 있고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그 능력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공존 전략, 그것은 앞부분에 읽었던 이케아 세대, 그들의 역습이 시작됐다 해서만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바로 그러한 공존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헛소리가 되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의 목소리가 되면 공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목소리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바로 그 힘입니다.
연대합시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끼어있는 민주시민이 됩시다. 그 민주시민이 돼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목소리가 우리 다수의 길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말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목소리를 울려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헛소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저 한 사람이 시작하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시작할 건 바로 그것입니다. 안정적이라는 패러다임에 갇히지 마십시오. 이제 세계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안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안정적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불행해지지 마십시오. 안정적인 프레임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선택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선택한다는 그 가치 아래에서 진정성 있는 자주의식을 보여주십시오. 그 자주의식이 바로 민주시민의 덕목입니다. 하명입니다. 의식입니다. 정신입니다. 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격양됐고 많이 흥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에 조금 다소 불편한 점 있다면 사과드리고요. 특히 오늘 후원해주신 유리딱새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다른 분들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을 불러드리고 싶지만 아이들을 불러드릴 수 없는 법, 그러니까 후원을 하지 못해서 좀 안타까우신 분들이 있다 그러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게 정말로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후원보다는 즐겨찾기를 해서 자주 방송에서 얼굴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나마 그러면서 서로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가 되는 것이 제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후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특히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저도 책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백면서생입니다. 그 백면서생에 이제 나섰습니다. 그 백면서생이 갖고 있는 뭔가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여러분의 목소리와 함께 어울리면서 또 조합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열려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지식이 넓지는 못합니다. 지식이 깊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하면 남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로 여러분의 의사를 타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을 세상에 올릴 수 있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이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제 마이크가 아닙니다. 제 입을 들려서 비록 발언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러한 창구가 좀 더 열림으로써 말 그대로 세대 교류창이 됨으로써 이키아 세대는 이키아 세대대로, M4 세대는 M4 세대들로, 그리고 50년대 베이비붐 세대들은 베이비붐 세대대로 목소리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좀 더 시끄러운 민주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거의 방송이 끝나가지만 그래도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고민거리가 있으십니까? 고민거리 있으시면 지금 한 12분 정도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12시가 저희가 방송 마감 시간입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시작하고 있고요. 책익수다는 책을 읽으면서도 이야기하고요. 고민이 있으면 여러가지 또 함께 고민을 나누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이 좀 빠른데 이렇게 흥분하면서 즐겁게 방송할 수 있는 굿 애프터눈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인사는 굿 모닝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이제 오후가 됐으니까 굿 애프터눈이라고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항상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를 읽으면서 미국인의 입장에서 우리 한국 현대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살피는 것이 주 플롯이고요. 주 플롯 내용, 방송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틈틈이 여러분들의 고민, 독서 지도, 취업 면접, 스피치 논술, 고민 상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 고민을 이름 지어서 말할 수 있다는 자체는 절반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마이크는 그래서 열려있고요. 그래서 항상 활기차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이 바로 그 방송의 주요 내용이고 그 목소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고 공유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 새로 오신 분이 이제 말씀이 없으셔서 고민을 이제 나눌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네. 제 방송은 이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열렸으니까요. 언제든지 오셔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브루스 커믹스와 그리고 김현정 뉴스쇼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읽었고요. 지금은 이제 쉬는 타임으로서 마무리 방송을 할 차례입니다. 네. 네. 정말 세상에는 여러 가지 책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시면 책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래도 여전히 책이 궁금합니다. 왜 그런냐면 바로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건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책에서만 인문학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지만 저 역시 책으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자격을 마련했지만요. 책이란 건 1차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다못해 쓰레기통에서도 인문학을 배울 수 있고요.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면서 자동차 배기가스를 보면서도 그 시꺼먼 먼지를 보면서도 인문학은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공부를 하고 학사학위, 박사학위, 석사학위 따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이 땅에 왜 있는지, 그리고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왜 불행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왜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에서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 합시다. 인문학 공부합시다. 인문학 공부라는 말에 너무 어렵게 부담감 느끼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화하는 것 자체도 인문학입니다. 바로 그러한 방송에 대한 작은 소통의 창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만 방송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불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러자 고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흔들리는 것은 나무인지 바람인지, 뭐 이런 말이죠. 우리는 지금 바람에 흔들리는 겁니까? 바람을 흔들고 있는 겁니까? 바람을 부는 주체는 누구이고 바람을 불게 하는, 바람을 막고 있는 대상은 또 누구입니까? 소수에 의해서 바람이 불어서는 안 됩니다. 다수에 의한 의견,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독서이고 텍스트입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허공에 그냥 헛소리가 되겠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의 목소리가 모이는 순간 공론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일신 우일신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방송, 그리고 소의 걸음이 천걸음이 간다는 우보철래의 마음으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남아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구라고 되어 있는 아이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